다음에 전력계통의 다음 문제 4번 전력계통의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기준 충격 절연 강도와 절연 협조에 대해서 정의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설명을 해봐라. 자,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어떻게 제가 찍어놨겠죠. 21년 대비로 해가지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설명해라 이렇게 찍어놨고, 제가 문제에서는 나올 확률이 높은 걸로 절연 협조 시 검토 사항, 절연 협조의 정의 및 고려 사항 있죠. 그러니까 시험에 그대로 또 나온 겁니다. 네네네네. 그 다음에 여기 21년도 예를 들어 VT 곡선을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절연 협조를 설명하다 보면은 VT 곡선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온 겁니다. 이번에 제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찍은 게 많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합격할 것 같은 막 느낌도 제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개요는 외래와 그러니까 절연에 대한 거, 절연에 뭐라고 했나요? 문제가 일단 기준 충격 절연 강도와 절연 협조인데, 기준 충격 절연 강도의 정의가 개요에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정의를 바로 물어버렸어. 이거 설명을 바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정의는 1번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개요에는 그냥 절연에 대한 계통의 절연 강도에 대한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근데 항상 절연 협조다라고 하면 모든 기기는 절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든 뭐 변압기든 차단기든 뭐에 대해서 절연이 돼야 돼요? 서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전압에 대해서. 얘는 상용주파 과전압, 얘는 서지파. 지금 우리 IC 6230, 60364에 대한 것도 과전압에 대해 설명하시라고 했잖아요. 과전압 보호 방법. 과전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저압 범위 내에서도. 과전압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견디는 거를 기준을 해놨어요. 몇 초까지는 견뎌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는 견뎌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서지파에 대해서는 저압에서 우리 6230이나 60364에서 SPD를 설치를 해가지고 절연 협조를 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고압이나 일반 계통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또 피레기 LA를 설치를 해가지고 피레기를 설치해서 이런 내격 서지에 대해서 차단기도 보호해야 되고, 여기 몰드 변압기도 보호를 해야 되고, 몰드 변압기가 아니라 그냥 이 TR도 보호를 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호가 되게끔 설계를 하느냐, 이게 절연 협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내뢰, 상용주파 과전압이나 내뢰, 차단기가 동작할 때 또 서지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좀 파장이 조금 파고가 좀 상대적으로 낮고 이 긴 이런 서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다 견뎌야 돼요. 모든 기기가. 내래에서는 견디고, 외래, 낙뢰가 쳤을 때는 여기 견디게끔 하는 게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막 전압이 1억 볼트 막 이렇게 되는 게 낙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레기를 설치를 해서 방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방전을 해서 이 서지를 제한 전압 이하로 낮춰서 기기가 절연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절연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연을 그럼 협조를 하자, 상호간에 절연 협조를 하자라는 것은, 이런 서지파가 들어왔을 때 이거 빵 터지는 게 있고, 또 이런 서지파가 이런 파형, 그 다음에 완만파 이런 게 들어오면 이때 터지고, 시간적으로 좀 더 간다면 이게 시간 T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러한 파형이 들어오면 이때 터지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터지는 곡선을 그려놓은 게 이게 VT 곡선이에요. 그죠? 뭐 기기가 절연 파괴되는 곡선이 VT 곡선입니다. 근데 피레기는 빨리 터지고 변압기는 나중에 터져요. 나중에 터지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각각 기기 간에 절연 협조를 꾀하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쓰면 되죠. 거기에 입각해서. 자, 근데 여기 이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먼저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이 변압기를 예를 들면 얘가 몇 킬로볼트까지 견디느냐, 그게 어떤 절연 강도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 표준으로 잡아놓은 게 22.9kV면은 150kV까지 견딘다라고 했잖아요. 견디게끔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기라는 게 이러한 서지가 들어오느냐, 이러한 완만파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압이 터지는, 그러니까 절연 파괴되는 점입니다. 이게 이런 전압에 파괴되고, 이러한 전압에 파괴되고, 이러한 전압에 파괴되는데, 저런 파괴되는 전압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150kV에 견딘다라고 내가 쓴다라는 건 이게 BIL이거든요.
베이직 임펄스 레벨 해가지고 인슐레이션에 대해서, 절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견딘다라고 쓰려고 하면은 이 파장이 표준이 결정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죠. 이게 표준이 없이는 이전압 이게 150일지 이게 150일지 이게 150일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파형을 정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표준 파형, 얘가 딱 해서 얘가 이 시간이, 이 파드장에 대한 시간이 1.2 마이크로세크, 그 다음에 1.2에서 여기 파미장까지가 50 마이크로세크, 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150kV, 이 피크치가 150kV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정해놓고 얘가 여기에서는 견딘다,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빌값을 나타내는 그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고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라, 150kV가 그냥 막이 아니라 이 절연 파괴되는 파형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저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파형의 특성을 정해놓자. 그리고 기준을 정하자. 그게 기준 충격 절연 강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이게 시험값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절연 레벨을 적용을 해야지 된다는 거고, 그때 몇 킬로볼트까지 견디느냐, 이것은 표준 충격파를 가했을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표준 충격파를 가했을 때 그럼 표준 충격파는 뭐냐? 표준 충격파는, 전압 표준 충격파는, 여기에서는 표준 충격파를 아주 자세하게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표준 충격파를 묻는 게 아니라 빌값을 물어본 거니까. 근데 표준 충격파가 파두장과 파미장의 길이를 통해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로 정해진다라는 거. 표준 하나 그냥 자세하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여기 그냥 0.3에서 0.9의 직선을 긋는 거, 요거는 표준 충격파 가서 공부하면 되는데, 아니까 요렇게 하나 해놓고 여기가 파두장이다, 여기서부터 50% 감소하는 데까지가 파미장이다 해놓고 1.2 마이크로세크,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점부터 50%까지는 50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를 표준 파형으로 정한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계통의 150kV, 이 꼭대기의 150kV라는 거는 어떻게 표준으로 우리가 정했냐, 계통에서 정했냐라고 하면 여기 기기의 절연 계급, 그죠? 여기 절연 계급 곱하기 5 플러스 50이라는 걸로 우리가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절연 계급은 뭐냐? 계통별로 22.9kV 또는 22kV, 154kV의 어떤 어떤 전압이죠? 공칭전압, 공칭전압이 있는데, 공칭전압에 대해서 여기 나누기 1.1 정도를 해가지고 절연 계급을 정해놨다. 나누기 1.1에서 20, 154 나누기 1.1에서 140 이렇게 정해놓고, 이게 절연 계급이다라는 겁니다. 절연 계급 곱하기 5 플러스 50을 하면 여기에 150이 나옵니다. 140 곱하기 5 플러스 50을 하면 750이 나와요.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이 빌값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지금 어차피 요 22kV하고 154kV는 공칭전압, 최고전압, 절연계급, 내임펄스 내전압, BIL 값, 상용주파 내전압, 상용주파수에서 견디는 크기,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암기를 해놨으니 언급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우리 1교시에 나왔던 거, 요거 125, 650 이게 뭐예요? 저감절연 아닙니까? 전절연, 저감절연. 그런 문제 다 유기가 돼가지고 같이 나온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교시 문제를 보면 2, 3교시를 대충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 나온다니까요. 출제자가 관심 있는 부분이 절연이야. 그 사람은 1교시에서는 단절연과 전절연을 냈고 2, 3, 4교시 중에서 하나에서는 절연 협조에 대한 걸 낸 거예요. 그죠?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절연 협조의 정의 및 고려사항. 절연 협조란 계통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상전압. 이상전압은 서지 파형도 있고 뭐도 있어요? 상용주파 이상전압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전기 기기가 어떻게 기술적 경제적으로 절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 그게 절연 협조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서지파 때문에 이 피레기가 들어가야지 절연 협조가 가능한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고, 그럼 절연 협조의 가장 기본은 뭐냐? 일단 내래에 대해서는, 내부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기기가 어떻게 된다? 기기의 절연이
견딘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외부 이상전압, 낙뢰에 대해서, 낙뢰, 직경뢰, 유도뢰에 대해서는 견디는 게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니까 피레기를 설치하여 협조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딱 결론도 되고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럼 내뢰에서는 어떻게 견디냐. 내뢰의 종류는 뭔데? 내뢰의 종류는 상용주파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일선지락시 대지전이 상승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기기가 터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견디고. 그 다음에 차단기가 개폐하면 개폐서지가 생겨요. 차단기 개폐할 때마다 개폐서지에 대해서 견뎌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못 견디는 기기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몰드 변압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몰드 변. 몰드 TR은 이게 에폭시로 절연을 한 거예요. 얘는 150kV에 견디게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견딜 수 있는 게 95kV 정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뭔가 다른 기기보다 절연이 낮네. 그러니까 얘는 개폐서지에 대해서 못 견디겠네. 개폐서지는 개통전압의 4배 정도까지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못 견딥니다. 못 견디니까 뭘 달아야 돼요? 이거 예외 규정으로 해가지고 SA를 추가로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내부 이상전압에서는 견뎌야 되는데 못 견딜 경우에는 또 이렇게 SA라는 걸 달아야 된다. 또 이제 IC 저압 쪽에 가서 603, 64, 6230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SPD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우리가 끌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건데 지니게 하고 외래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피레기를 설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VT 곡선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죠? VT 어떤 기기의 이 파장에 따른 이 절연 파괴 특성입니다. 근데 저 VT 곡선에 서로 다르니까 기기별로 먼저 방전하는 녀석이 먼저 고장이 날 것이다. 그래서 피레기를 설치를 안 하면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가장 먼저 터진다. 그 변압기가 터져서 변압기에서 땅으로 이렇게 지락이 생기면 다른 기기들은 또 안전해요. 그게 절연 협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비싸니까 피레기 네가 먼저 방전해, 네가 먼저 터져 이러면서 설치해 놓은 것이 피레기다라는 겁니다. 매듭말 마찬가지예요. 내래에 대해서는 견디고 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견디게끔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LA를 설치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옵션으로 해가지고 내래이지만 못 견디는 기기가 있다. 몰드 변압기, 유도 전동기. 이런 경우에는 V식으로 차단할 경우에 개폐서지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SA를 설치를 해야지 된다. 네, 그 다음에 5번. 분산연전은 개통연계네요. 자, 분산연전은 개통연계는 이건 뭐 항상 나오니까 보세요. 15년, 16년, 17년, 18년 두 번, 19년, 20년 두 번, 21년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하면서 21년도에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분산연전은 개통연계는 신재생 에너지를 공부하실 분은 가장 먼저 분산연전원의 개통연계를 먼저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를 얘기를 했고요. 아마 심화반 교수님은 그 끼고 당겨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를 손에 놓지 말고 분산연전은 개통연계 기준을 아예 그냥 들고 댕겨라 이런 분도 계세요. 특히 뭐 건축전기에서도 이렇게 매해 나오고 발송배전에서도 매해 나오는 게 분산연전원의 개통연계입니다. 자, 분산연전원 이번에도 발송배전에서도 나왔어요. 자, 분산연전원이란 분산연전원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정의를 하자. 발전소,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뭐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변전소를 통해서 이렇게 수용가로 가죠. 이런 게 일반적인 개통인 거고요. 분산연 전원이다라고 하면 수용가 주변에 분산돼 가지고 설치된 뭔가 발전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 이게 분산연 전원 아닙니까? 그죠? 여기 뭐가 있어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뭐 단방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발전일 수 있고요. 열병합 발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종류를 구분을 해보자면 얘가 분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했다가 하는 것도 분산연 전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ESS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전기차의 배터리 그러면은 전기차 배터리로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방전도 하는 V2G 그리드에 연결을 해서 그게 스마트 그리드로 가려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 전기차에 대한 전기 자동차 자체가 분산연 전원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이 분산연 전원입니다. 근데 하여튼 개통에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통에 뜨는 전압의 크기, 위상, 주파수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계통 연계를 해야지 된다. 이게 분산형 전원입니다. 그러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분산형 전원의 특징은 자 이렇게 수용과 근처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부터 오면서 전력이 오면서 전력 손실이 생기는데 전력 손실이 저감이 되죠. 여기 바로 옆에서 공급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게 자연 친화적이죠. 그 다음에 배출 CO2, SOX, NOx 이런 것들이 방출 안 되는 거죠. 적게 되거나.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계통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계선로에 대한 보호협조, 연계선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문제점이 있고 대책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여기 주파수 이상, 이 전압이 이 동기화가 안 되면은 여기 엄청나게 큰 순환전류, 단락전류 이런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없게끔 해야 된다. 그게 계통연계 기준인 거예요. 자, 우선은 직류로 발전하는 게 있는데 교류 형태로 변환해서 가야지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써봤어요. 우리 기본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요거는 계통연계 기준으로 써본 게 아니라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계통연계 형태, 그 다음에 공급 신뢰도 확보와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산형 전원 고장 시에 계통에 얘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여기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또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파급 방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에서 지락이 생기면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흘러올 텐데 이게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파급 방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통의 고장이 생겼을 때 분산형 전원에서 니 혼자 공급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단독 운전 방지잖아요. 분산형 전원은 니 혼자 운전하지 말고 항상 계통과 연계돼서 운전해라. 이게 단독 운전 방지인데, 단독 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차단기가 다시 투입했을 때 동기화가 안 맞죠. 니 혼자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런 동기화가 안 맞아서 충돌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일부러 차단하고 나 이게 수리하고 있는데, 고장 수리하고 있는데 네가 공급해가지고 전원을 공급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 그죠? 감전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 단독운전 방지가 대책인 거죠. 그럼 단독운전은 어떻게 안 하게끔 할 거냐? 한전 차단기가 차단되면 너도 차단해. 신호를 주는 방식, 그죠? 신호 주면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락이나 지락 고장이 생겼을 때 흔들리는 전압의 파형, 주파수 파형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전선로에 문제가 있구나 파악해서 차단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단독운전 차단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 품질 확보해야죠. 여기에 내가 계통 연계를 했는데 막 내 혼자 전압이 막 낮아요. 그래도 안 되고, 역률이 뭐 안 좋아요. 그래도 안 되고, 역률 90% 이상 해야 되고, 진상, 지상 이런 것에 대한 기준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주파가 막 나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있는 거고, 내가 기동하거나 뭔가 할 때 여기 막 순간적으로 전압이 막 변동이 생겨요. 그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품질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분산형 전원이 자꾸 여기 붙으면, 풍력 발전도 붙고 태양광 발전도 붙고 막 자꾸 붙으면 수용가에서 고장 시에 단락 전류가 커지거든요. 원래 단락 전류가 여기에서만 공급을 하던 녀석인데 여기에서도 단락 전류를 공급할 테니까. 그래서 차단기에, 여기 설치한 차단기에 전격 차단 전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나온 것이 단락 용량 전대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이 정도로만 써줘도 잘 쓴 겁니다. 잘 쓴 거고, 매점 말로는 계통 연계의 목적을 했어요. 계통 연계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분산형 전원 배통 연계 기술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게 언급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밤에 보다 보니까 오타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오타도 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분명히 여기까지 마지막을 한 다음에 분산형 전원 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언급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안 들어가 있지? 그래서 제가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넣었어요. 내용만, 전기 방식, 그 다음에 한전 계통 접지와 협조, 같은 유효 접지 계통 해야 된다는 거, 전압, 주파수, 그 다음에 위상 이런 것들을 동기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다 공부하실 거잖아요. 해야지 되는 항목을 내가 한 겁니다. 특히 여기 기본사항. 이거 반드시 공부해야지 될 내용인데 공부를 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다 대책이에요. 대책. 이게 쫙 써주셔도 충분히 좋은 답안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자, 21년도에 나왔어요. 지금 123에 나왔어요. 21년도에.
21년도에 이게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음 시험에나 그 다음 시험에 또 나옵니다. 분사연전의 계통연계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뭐 품질을 어떻게 할 건지, 순시전압 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단독운전 방지는 어떻게 할 건지, 보호장치 설치는 어떻게 할 건지, 분사연전은 이상 시에 어떻게 차단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분리장치, 한전 개통이 이상 시에는 내가 어떻게 분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동기화해서 운전돼야 되는지, 한전 접지와 내 접지는 어떻게 개통 접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다 나옵니다. 이번에 발송배전은 얘가 나왔어요. 한전 전원에 동기화할 때 분사연 전원에서의 비접지, 직접 접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그림 그대로 그려놓고, 왜냐하면 이게 대한전기협회에서 나온 그 그림 그대로 그려놓고 이때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상 공부를 해둬야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6번 문제. 비행장 등하의 종류와 설치 기준. 자, 마지막 6번 문제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만 출석 체크를 우리 기본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알람이 울리네요. 잠시 출석 체크하고 6번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신호 출결. 아이고,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또 로그인해. 신호 전송. 자, 2교시 여러분들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2교시 신호 누르시고 QR코드 찍으시고, 자,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비행장 등하의 종류는 암기 안 하실 거니까 그냥 쓱 들으면서 출석 체크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항공 등하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같은 문제가 4번이나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어려워서 그래요. 공부할 게 많아서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는 쉽겠지만 우리 같은 비전문가는 이 항공 등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비행장이 이렇게 많거든요. 등이라는 종류가 활주로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착륙하면서 여기 지금 비행장 앞인데 여기가 활주로야. 그러면서 여기서 해주는 그런 조명들이 많이 있어요. 종류가. 여기서부터 활주로야. 그런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들어오면서 어떤 정밀 지시각, 지금 네 고도가 너무 높아, 고도가 너무 낮아, 그런 거를 다 조명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활주로 중심선 통해서 조명 쫙 들어와 있고, 밤에. 낮에는 뭐 그냥 보고 착륙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다다다다닥 있는 거는 여기에 떨어지지 말고 여기에 떨어져야 돼 있는 거예요. 접지대등이라고 합니다. 땅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활주로 끝이야. 이런 조명이 있고, 활주로 외곽 여기 옆에 선이야. 이런 조명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지하면 다 계류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계류장으로 가는 통로에 그런 다 신호들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조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조명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항공 등하의 조명의 종류가 기술 기준에 있는 항공 등하 시스템에 어디예요? 국토부에서 항공 등하 설치 및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44가지나 됩니다. 등의 종류가 44가지예요. 여기 지금 제가 캡처해서 실은 게 25가지만 실어 놓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쓰겠다? 이러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가 설치 기준이 되게 세밀하고 간격도 있고, 이게 세밀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기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기본 컨셉으로만 그냥 이제 우리 교양 시간입니다. 지금 잠시 교양 시간인 거예요. 이제 비행장에 가서 많이 타보셨잖아요. 밤에 착륙해 보셨으니까 보시면 활주로에 조명이 착 있는데 그게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그 큰 틀로 좀 본다 그러면 여기 항공 등하의 종류, 이 시스템을 이 큰 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행장의 종류나 등급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착륙 지점에 어떠한 조명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활주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류장으로 가는 유도로에 어떤 조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큰 틀로 이렇게 조명기구가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형태로 돼 있느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 또는 비포장되어 있는 곳에 튀어나와서 설치하는 이런 조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활주로 안에는 반드시 이렇게 딱
바퀴가 밟고 지나가도 괜찮게끔 그런 등으로 해놔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튼튼한 매입을 해놓고 이게 아주 튼튼한 철로 해가지고 딱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죠? 이 파일럿한테만 딱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쭉 착륙을 하면 돼요. 여기가 이게 활주로 지점이에요. 착륙 지점은 아니고 활주로 시작 지점. 근데 그 수백 미터 앞에부터 조명이 다다다닥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쫙 고도에 따라서 지금 내려와 그러면서 그런 조명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진입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입 각 지시등. 지금 고도가 너무 높아 낮아. 지금 딱 정상 고도에서 네가 내려오고 있다 이러면은 하양 2개, 빨강 2개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줘요. 조명으로 이미 그 관제탑에서 신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 당신 비행기가 지금 너무 높아 고도가 그러면 이렇게 흰색으로 딱 라이를 해주고, 너무 낮아 그러면 적색으로 딱 라이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파일럿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조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 활주로 옆에 쪽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여기 활주로 시작 지점이라고 했죠. 시단등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중심선 등 이렇게 활주로 중심이 쫙 있고, 이 옆에 있는 게 여기에 여기 지점에 떨어지라는 겁니다. 활주로가. 그래서 접지 구역등이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 접지 대등이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착륙하는 그런 지점을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활주로 저 끝에 종단 뭐 이런 것들이 활주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도로도 있고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으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 4개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거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였고, 내가 4개를 못했어. 나머지도 하나도 몰라. 3개 다 몰라. 근데 활주로 접지 오늘 한번 들어봤으니까 이제 다음 시험에서 혹시 나온다면 이걸 내가 여기에 저런 게 있구나.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타고 놀러 가셔서 착륙할 때 그때 유심히 한번 보세요. 창문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앞쪽에서만 이렇게 샥 비칠 테니까 잘 안 보이는데 멀리서 갈 때 좀 보일 거예요.